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서 떡 하나 더 주겠다라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국정 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적금할 경우에 그 지역에 집을 사는데 몇 년 걸리냐, 이런 지수가 있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5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결국 평균적인 근로자가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 그래 돼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이 전부 부동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이런 나라도 좀 드물죠. 그래서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좀 높죠.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하고 이제 자산 배분에서 이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제 정책 방향을 우리는 이제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돈만 있으면 무조건 집을 또는 땅을, 건물을 사려고 하는 이층을 이제는 좀 유용한 금융 자산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생산적 영역에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또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서 지방 균형 발전, 또 지역에 대한 투자, 또 인구가 서울로 좀 덜 몰리고 또 지방으로 갈 수도 있게 이런 각종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3,000원 넘어갈 거다. 왜냐하면 이 중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될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평화 리스크가, 그것도 뭐 전쟁하자고 그러고 막 무인기 띄우고 무슨 전투 헬기 막 국경선에 막 왔다 갔다 떼지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지배구조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 조작은 혹시 규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대만으로 3,000 넘어갈 거다. 3,000 넘잖아요. 대신에 이 4가지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진짜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제가 보여줄 거예요. 그냥 주가 조작하는 사람 정신 차리라니까요. 우량주 장기 보유하세요. 그 정신에.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다. 경영 지배 리스크. 그거 없애야죠. 공정하게. 한 주를 가진 주주나 100주를 가진 주주나 한 주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급한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면 매수가 늘어나겠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평화 리스크.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그 바보 같은, 그것도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예? 고자세를 한 판 붙어줘, 그냥? 그럼 경제 망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가장이 뭐 성질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닙니까?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참을 건 참고 또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요.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똑같이 평가만 해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근데 그 숫자를 말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4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5천 얘기는 솔직히 아니고 5천을 바라보는. 근데 5천을 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거기는 요인이 있죠.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게 있어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예측 못한 정도의 화랑이죠. 이제는 취업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한다고 하는 게 주류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사람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었죠. 다만 그게 뭐 기준에 부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상당히 타당성 있게 들렸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즉 노동, 취업하지 않으면 굶어도 된다. 왜냐하면 일할 때가 다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아마 미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할 자리가 없어질 수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멋있고 대단해 보이긴 한데 그 다음 순간에 떠오르는 거는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떡하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요즘 기사 인공지능으로 많이 쓰죠 사실. 그래서 살짝만 고치면 되잖아요. 아닌가 보군요. 아마 그럴 수 있죠. 이제 뭐 수술도 지금 로봇 수술이 많은데 아마 인공지능화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해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과거에는. 뭐 교사, 물론 정서적 교감 측면에서는 대체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기능적인 부분은 상당히 아마 많이 대체될 수 있겠죠.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구해서 취업한다. 이게 그렇게 주류적 입장이 못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장 하여튼 이걸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취업 중심 사회보다는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되겠다. 민주당 그리고 저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20대 남자 그리고 이제 60, 70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서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죠. 그 중에 이제 20대, 그 중에서 특히 또 20대 남자, 여기는 글쎄 저는 가짜뉴스 때문이라고는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이제 성장 발전이 이제 지체가 되면서 이제 기회 총량이 줄어들었고 청년 세대들의 그 사회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20대 남성들은 예를 들면 군복무라든지 또는 뭐 여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심층적 조사에 의하면 20대들이 보수적이 된 건 아니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들을 보면 여전히 진보적이라고 해요. 정책에 대한 선호도나 판단에 있어서는. 그러나 행동 자체는 지금 정권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경향이 좀 많다. 근데 그거는 뭐 결국 그 정치나 아니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기성 체제 또는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는 게 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기회가 없는데 어쨌든 아마 20대들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재명도 상당한 기득권자 아니겠어요?
그 저항하는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고 또 10대, 2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뭔가 해야 되는데 기회는 없고 너무 힘들고 화나고 또 암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장이나 발전에 매달린 이유가 그거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성장을 해야 기회가 많이 생긴다. 새롭게 생기는 기회들은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자. 어느 한 종교가 압도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공존하는데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 충돌은 해소되지가 않아요. 결국 쪼개지든지 대량 학살을 해서 한쪽이 한쪽을 완벽하게 억압적으로 지배하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르죠.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된다. 갈등이 격화될 뿐만 아니라 이건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했고 나름 종교인들도 몰래 슬쩍 아니까 땡땡 의원 찍어주면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정도 했지만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그 현상이 좀 심해졌습니다. 신천지는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최소한 지금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개입한 것 같고 개신교는 이제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거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심각하죠.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막 쥐어짜가지고 그러다 자살하고 죄진 사람 잡아다가 느껴봐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없는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을 제대로 하는 거. 그거 해야죠. 그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인권보호.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여하튼 요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을 해가 나쁜 짓을 하니까 의심이 정당화되죠. 그러니까 이걸 봉쇄해야죠. 그거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 어떻게 만들까를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미정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보니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철에 이러고 있어요.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근데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근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이거 업보예요, 업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의 대표인 게 분명한데 당선된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 이게 저희 확고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출신이나 그러니까 대표하던 진영 또 그 진영의 가치, 지향, 신념 이런 건 변하지 않죠. 예를 들면 칼 쓰는 민족, 종족하고 활 쓰는 종족이 싸워서 칼 쓰는 종족이 이겼다고 해도 모두가 칼만 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면 활도 쓰고 칼도 쓰고 창도 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잃지 않되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보자. 제가 뭐 강요 임명이나 뭐 우리 청와대 참모들을 꾸리는데 압도적 다수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 지향을 함께하는 같은 색깔의 같은 진영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가 다른 의견도 좀 반영도 좀 하고 특히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가치가 또 보수적 질서가 또 중요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가면서 가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듣자. 그리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좀 기회를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함께 하자.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본 건데 이제 물론 뭐 소수가 있죠. 뭐 다른 장관도 계시고 다른 위원장도 계시고 뭐 참모들도 있고 하긴 한데 이번 이혜훈 장관 지명자 문제에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용인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못 믿겠다예요. 결론은. 지금까지도 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다 말했죠. 문화예술 분야의 그 독자성.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창의성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돈 줬다고 뭐 마음대로 시키고 이러면 그거 다 죽어요. 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게 마치 공기와 같아서 저 문화예술 영역에는 그 자유로움 이런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문화예술의 특성이죠.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또 문화예술 영역이 가난해요. 힘들어요. 드러나는 건 화려하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이렇게 큰 나무에 꽃 한 송이 핀 것 같아서 그 꽃 한 송이를 피기 위해서 엄청난 뿌리, 줄기, 가지, 잎의 역할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게 안 보여요. 꽃만 보이죠. 꽃만 딱 아름답지요. 그러나 나머지는 존재를 증명하지도 못하고 사라지거나 그러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게 문화예술의 위대함이죠. 근데 이거는 문화예술은 또 한편으로 보면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 자유로움이 발현되는 거긴 한데 이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희생으로 공적 기능을 하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그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체제 유지 보존 욕구 때문이겠죠.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북미 관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는 이상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뭐 남쪽에는 없고 앞으로도 핵 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되는 거죠. 그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죠.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죠. 그럼 이 상태로 보면 계속 갈 거냐? 지금까지 전략은 그랬죠. 기다려보자. 견디자. 이상을 향해서,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핵무기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1년에 핵무기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죠. ICBM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겠죠. 이렇게 놔두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곧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시는 의문이거나 질문일 텐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뵙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자주 하고 싶은데 우리 참모들이 뭘 그렇게 자주 하냐고 그래서 실수할까 봐 그러겠죠. 오늘도 아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꼬투리 잡혀가지고 어디 사설에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 7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나라가 조금씩 정상화되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들이 많이 정리된 것 같고 또 기대도 조금씩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또 제가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계속 제가 강요들이나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립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가진 시간을 또 주어진 권한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